세상이 따뜻해지길 바라며 새하얀 눈을 맞았던 지난해 연말. 12월 30일 오후 3시경 경기도 고양의 한 지하 다방으로 들어가는 이영복. 범인이 나타난 곳은 식당과 술집이 모여있는 작은 동네였습니다. 다음 날 다방 주인은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당시 경찰은 타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이영복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망한 여사장의 유족을 만났습니다. 명절도 안 쉬고 나가. 오로지 아들이에요. 오로지 아들. 얘 약하잖아요. 잘 먹지를 않으니까 오로지 아들만 위해서 살았어요. 얘는. 이 나이에 다 컸다는데도 욕심 먹어도 아들은 아들이라고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는 계속 해주겠다고 하는데. 아들은 어머니를 잃어버린 충격에 말 대신 사진 한 장을 보여줍니다. 사진 속 엄마는 오늘도 아들을 보고 웃습니다. 오로지 병약한 아들 걱정뿐이었습니다. 오셔서 밥 해주는데 때가 되는데 안 오시더라고요. 같은 가게는 문 잠겨있고 내가 문을 열라고 말로 차도 안 열리고 그때부터 뭔가가 잘못됐다. 12월 31일 오후 3시경 아들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아니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새하얀 천에 덮여있던 시신은 엄마였습니다. 아이고. 그녀의 일터는 통곡과 울음소리가 가득한 살인 현장이 됐습니다. 이거 지금 주방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무슨 옷인지 이렇게 해놓고 이게 지금 핏덩어리야 이게 지금. 아이고 참. 이게 핏덩어리야 이게. 이 머리카락을 보세요. 이거 머리카락을 이렇게 피 묻어서 이게 머리 아예 두피를 다 뜯어낸 것 같은데. 아유. 이영복은 처음부터 혼자 일하는 여성을 노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극심한 공포 속에서 홀로 숨져갔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사망 진단서를 입수했습니다. 시신을 확인했던 의사는 그 처참한 모습을 잊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어디 부분이 폭행을 당한 거예요? 주로 안면부예요. 눈두덩이, 네. 코, 네. 입술 전체는 다 부풀어 올랐고 그 얼굴 중간중간에 그 손톱 자국 같은 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대체 그가 노린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단골 손님들이 주로 찾는다는 김미자 씨의 다방. 오후 2시 처음 보는 손님이 찾아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범인 이영복입니다. 한 시간 뒤 혼자 맥주를 마시던 이영복은 밖에 나가서 만두 2팩을 사가지고 옵니다. 만두를 안주 삼아 맥주를 마시던 이영복은 손님들이 빠지길 기다립니다. 그리곤 주변을 살피며 다방 주인의 전화 통화를 몰래 엿듣습니다. 아, 신놈아 업체인가 했어. 뚜병 더 가져오래. 뚜병 가져올 것이야. 어제 끝났어? 아직 안 끝났지. 뚜병 더 가져오래. 추운데 집에 안 갖고 와 있어. 응. 알았어. 나 뚜병 가져올게. 끝나고 갈 때 전화해. 오후 6시 30분 단골 손님들이 나가자 갑자기 돌변한 이영복. 김미자 씨를 무참히 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합니다. 아휴 참. 그리곤 현금 30만 원을 챙겨 앞문을 잠그고 뒷문으로 유유히 사라집니다. 그놈이 잠궈놓고 나온 거야 안에서. 그러니까 얘를 목 졸라 죽이고 도망갈 시간을 보려고 잠궜던 것 같아요. 1월 4일 첫 살인을 저지른 이영복이 경기도 양주로 향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끔찍한 두 번째 살인이 일어납니다. 범인이 찾은 곳은 2층에 위치한 다방으로 60대 여성이 업주입니다. 수법과 피해는 첫 번째 살인과 동일했습니다. 여보가 있는 것도 아니랬는데 왜 어떻게 온지는 몰라요. 왜 고양시에서 그래놓고 5일 동안 못 잡고 여기까지 왔냐. 잡히면 거기서 잡혔어야지. 경찰의 추적을 피해 꼬박 이틀을 걸어 양주에 온 것으로 추정되는 범인. 평범한 손님처럼 다방을 찾은 이 씨는
직원이 퇴근하고 여 사장이 홀로 남자 범행을 저지릅니다. 이제 뭐 말도 못하게 저거 하지 뭐그 딸 하나 데리고 사니까 엄청나게 일을 박박을 했지 진짜 그게. 안타깝죠. 자주 뵙고 했는데 그 근래 또 왜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한 2달 전에 저쪽에 새로 진 아파트로 이사 가셨는데 원룸 사시다가 이사 가셨다고 하는데도 아닙니다. 2달밖에 안 됐다는데 또 그렇게. 연쇄살인범 이영복이 가게를 빠져나오는 CCTV입니다. 행인에게 길을 물어보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걸어와서 이쪽에 서서 이쪽에 있는 사람한테 길을 물어보고 택시를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 있는 사람이 이쪽으로 방향을 가리켜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쪽으로 걸어가요. 비틀거리며 제대로 걷지도 못합니다. 많이 취해 보이는데 지금. 아유. 사람을 죽이고 현금 40만 원을 챙긴 이영복은 택시를 타고 어딘가로 달아납니다. 경찰은 공개 수배를 내려 57살 남성 이모 씨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두 사건 현장에서 같은 한 사람의 지문이 확인됐습니다. 동일범이 혼자 있는 여성을 노린 뒤 잔인한 살인까지 저지른 사건입니다. 그는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휴대전화를 꺼놓고 현금만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도주 중에도 절도를 일삼았습니다. 500cc가 아닌 병맥주 먹고 왔어요. 치킨 시켰어요. 치킨 시키고요. 그렇게 가고 이제 3만 원 정도 훔쳐가는 거예요. 1월 2일 오후 6시 30분쯤 한 치킨집에서 맥주와 치킨을 먹고 난 뒤 주인이 방심하는 틈을 노려 기다렸다는 듯이 돈통을 들고 나간 범인. 아이고. 다음 날에도 한 식당에서 돈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급히 공개 수배로 사건을 전환했습니다. 키 170cm의 민머리 남성, 현상금 500만 원까지 걸었습니다. 이영복은 두 번째 살인 뒤 경찰을 따돌리기 위해 현금만 사용하고 옷을 4번이나 바꿔 입으며 도주했습니다. 동서울 터미널로 이동해 버스를 타고 태백과 삼척을 거쳐 강릉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공개 수배 약 14시간 만에 강릉 재래시장에서 붙잡힌 이영복. 본인이 살해하신 거 맞아요? 하셨어요? 없으니까. 또 아니었으면 뭐였어요? 왜 혼자 사느냐? 혼자 여성에게만 그렇게 범죄 저지르셨습니까? 늦은 밤 경찰서를 찾은 유족들은 분노했습니다. 진짜. 적당히 때리고 제압했으면 돈이나 가지고 가지. 굳이 왜 죽이냐. 왜 그랬겠어요. 나쁜 놈이니까 그렇죠. 근데 본인은 의도는 없었다? 처음에는 의도는 없었다고 얘기하다 나중에는 인정하죠. 죽였다고. 죽일 막판에는. 원래 자기가 술 먹고 욱하면은 좀 강해진대 성격이. 예, 욱한다는 거죠. 올라온대요 성격이. 불같은. 그러면 그 강해지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황당하게도 강해지고 싶어 여성 둘을 무참히 살해했다는 범인의 주장. 프로파일러는 절대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라고 분석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영복 같은 경우는 본인이 돈이라고 하는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피해자에 대해서 매우 잔혹한 폭력을 수반한다는 거죠. 이런 어떤 그 힘의 불균형을 악용해서 본인이 상대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 폭행을 사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내부에 있는 그 분노 이런 것을 발산하는 하나의 어떤 도구로 사용을 한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는다는 거죠. 현상 수배 전단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과거 그의 머그샷 사진이 있습니다. 범행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됩니다. 우리는 그의 거주지 인근을 탐문했습니다. 여성 사장이 혼자 일하는 곳에서 또 다른 범행이 일어나지는 않았을까? 그의 출소를 무척 두려워했던 식당 여주인을 만났습니다. 10시 되면 혼나될 거예요. 그랬어요. 잘할게 10시
말인데 그러니까 50분쯤 됐어요. 9시 50분쯤 되니까 그랬더니 편의점 갔다 오겠다는 거야. 담배 사러 갔다 오겠다고. 그러니까 편의점 가서 담배 사고 청테이프를 사갖고 오고 했거든. 그리곤 태연하게 화장실 변기가 막혔다며 식당 여주인이 가게를 비우게 만들었습니다. 테이프 온 동그란 테이프가 저기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왜 여기 있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막아놓고 물을 내리니까 안 내려가잖아요. 그리고 나를 그러는. 네? 그 틈에 이영복은 주인의 지갑을 훔쳐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돈 훔치는 수법이 정말 황당합니다. 야. 지난해 이영복이 출소했다는 소식을 듣고 호신용 스프레이까지 샀다는 여사장. 또 찾아올까 봐 두려운 거죠. 그렇죠. 몰라 그냥 집을 들어가면 되고 시골 중에도 집주소리 다 있잖아요. 이모에서 30살 동안 항상 내가 아유. 과거에도 주로 경기도 파주와 일산 일대에서 여성이 운영하는 카페나 술집, 식당 등에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2009년 즈음 여사장은 가까스로 도망쳐 목숨을 건졌다며 어렵게 인터뷰에 응해주었습니다. 이용복 있다. 맞아. 어디요? 내 저거 맥주와 마른 안주를 시켜 먹은 이영복은 처음에는 매너가 좋았다고 합니다. 그때는 그놈이 등치가 이랬어. 그 지금처럼 머리는 뭐 대머리니까 맨날 모자 쓰고 다녔고 내가 이렇게 앉아서 주스 한잔 하시라고 그래서 내가 무슨 올 때마다 주스를 사주냐고 이제 됐다고 그랬더니 드시라고 그러면서 한 얘기가 이 친구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태우러 가자는 거예요. 매상을 다 올려줄 테니까. 그래서 난 그때 사람을 잘 태우고 다녔어. 매상을 올려주겠다고 하니까. 데리고 왔어 이제. 네네네. 친구들을 데려와서 팔아줄 테니까 이용복이? 이용복이가 좀 가자고. 추적추적 비가 내리던 날 이영복의 친구들이 있다는 곳으로 향하자 난데없이 농로가 나왔습니다. 이때 갑자기 그냥 무조건 주먹질을 하고 나오는 거예요. 조수석에 앉았으니까 나를 얼굴을? 완전 내 형체가 없었어. 내 얼굴이 안 돌아오리라 생각해. 그 와중에도 네. 돈 안 뺏기려고 돈 없으면 죽어야 돼 하고 목을 딱 졸리는 거야. 뭐라고 하면서요? 돈 없으면 죽으라고. 이렇게 느낌? 눈이 없다. 눈이 없다. 이런 느낌 하면서 팔이 탁 가서 내가 그게 너무 생생하고 그 핸드폰 줄을 갖고 나를 묶었어요. 손질을 했어. 다시방 쪽으로. 다시방 그 돈을 꺼내갖고 지갑 버리고 돈을 주머니에 넣더라고. 절도와 강도, 심지어 강간까지 평생을 죄와 벌로 살아온 전과 오범 이영복. 약 20년 동안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했던 그는 가게에 다시 나타났다고 합니다. 아이고. 한참 안 보였어. 근데 구속됐다가 또 온 거야. 이 SK 온다. 이걸 어떻게 해달라. 그랬더니 여기서 사고 좀 쳐야지만 된다는 거야. 항상 불안하죠. 불안하죠. 긴 수감 생활로 지인을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형사들이 그를 기억했습니다. 일단은 뭐 흉기를 이해하는 건 기본인 건데 사람 패더라고요. 여자를 사람 패가지고. 네네네. 네. 해서 주먹을 패서 그냥 막 얼굴을 망신차게 만드는 스타일이더라고. 그 돈 가져가고 또 강간하려고 하고 아마 제 거로 들어가서 아마 7, 8년 살다가 아마 거기서 전자발까지 차고 나왔는데 이제 거기서도 끊어버린 거죠. 이때 끊고서도 뭐 이렇게 다른 범죄를 계속 저질렀나 보더라고요. 20살, 그의 첫 범죄는 강도였습니다. 1993년에는 강도 강간을 저질러 10년형을 선고받았고 가석방이 된 뒤에 전자발찌를 끊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2022년에는 절도로 징역 1년을 복역한 뒤 출소합니다. 약 2달 후 그는 연쇄 살인범이 됐습니다. 전자발찌를 끊고 심지어 강간까지 저지른 흉악범 이영복. 11월 출소한 이영복은 직업도 없고 거주지도 불분명해 또다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이영복의 죄에 대해 법의 판단은 어떠했을까요?
법원은 작년 초 이영복의 절도죄에 대해 생계형 범죄라며 최저 형량인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는 이마저 억울하다며 항소까지 했었습니다. 예? 지나친 온정주의가 어떤 그 형벌의 위하 효과를 줄이고 범죄 예방에도 잘못된 신호를 주게 됩니다. 가석방을 하거나 또 출소 이전에 그런 위험성 평가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해서 그 사람들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것들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형기를 마친 이후에도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관리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경찰서 유치장 앞 고향 다방 여주인의 유족들이 모여 있습니다. 울고 분노하고 욕을 해도 원통합니다. 돈 30만 원에 가족을 잃었습니다. 이영복이 호송차에 타자 울부짖는 유족들. 버스 뒤를 아무리 쫓아가 보아도 범인의 얼굴조차 볼 수 없었습니다. 그게 이렇게 난 버티고 기다렸는데 그렇게 막 죽으면 현장 검수할 때 그 길을 누렸는데 그 현장 검수도 안 한다니까 오늘 이게 노렸는데 그것도 없으면 어떡해요. 현장한테 이런 데가 하나 줄 것 같은데. 아이고. 우리 사회는 이제 이영복의 범죄를 멈추게 할 수 있을까요?